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중국전에서 여론 조작에 의한 중국 응원이 과다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TF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이루어진 특정 캠프의 가짜뉴스 대량 발송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서울 도심의 정동 야행 축제는 5년 만에 원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 1일에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 한중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중에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가 됐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는 우리나라가 90%, 중국이 10% 정도였는데 2위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이른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이 무려 2,300여만 표, 3천만 표 가까이를 얻어서 210여만 표에 그친 우리나라를 무려 92%대 8%로 압도했습니다. 자, 고 박사님,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좀 황당하죠. 예, 늘 이제 오버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 확실히 비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비정상이라면 누군가 외부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뜻이 되니까. 자, 캡처를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나왔는데 2,300이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2,900여만 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응원이 지금 저 클릭 응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좋아요나 응원하는 쪽에다가 한번 누르는 클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만 회 또는 2,900만 회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손이 빨라도 이걸 어떻게 사람 손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 방식으로 개입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런 클릭 수의 경우에 기계적 방식이 도입되는 순간 이건 범죄가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드루킹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드루킹 때 동원됐던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이 작동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면 응원을 하면은 저 클릭 응원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아하. 댓글 응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댓글 응원은 다 로그인을 해서 자기 IP, 자기 아이디로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보니까 네이버의 댓글 응원을 보니까 99%가 대한민국 응원이에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포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응원할래, 한국 응원할래 하면 한 1%는 정말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 응원할 수 있죠. 한 5% 나와도 이해는 됩니다. 그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클릭 응원이 저렇게 완전히 거꾸로 나왔다는 거는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게 게임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 네네. 끝나고 나서 응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건데요. 이게 뭔가 중국이나 북한과 연관된 해커 세력이 드루킹 때 했던 식의 매크로 기계적 방식으로 여론 조작이 얼마나 가능하냐를 한번 파일럿 테스트 해본 것 아니냐. 파일럿, 그러니까 네. 일종의 위력 과시도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이 정도 실력 된다는 것도 과시도 할 겸 이거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네? 네. 이런 어떤 파일럿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이번에 자행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경기 다 끝난 다음에 응원 댓글을 갖고 저렇게 공작을 하고 조작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IP 주소를 긴급히 확인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끝난 뒤에 해외 IP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돌렸다, 가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응원이 무려 2,919만 클릭, 93.2%, 우리나라 응원이 211만 클릭, 6.8%. 이게 중국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밝힌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저게 상대가 중국이니까. 그리고 이 해외 IP는 네덜란드에 한 개가 있고
거기서 1,539만. 일본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449만.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매크로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이 거의 지금 정황상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 IP라고 해서 네덜란드 사람이 했겠느냐. 네덜란드 사람이 무슨 일로 중국하고 한국 축구 경기에 저렇게 뛰어들겠습니까? 이용만 했다. 그러니까 이건 경유했을 가능성이 많다. 네. 이게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그 추적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해커를 그동안 해킹을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유지 중에 하나로 네덜란드 IP, 일본의 IP가 확인이 된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진짜 중국에 했겠느냐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외부 세력 또는 북한이 있었겠느냐 이거는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카카오는 이걸 밝혀낼 능력이 없어요. 네. 강제 수사력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걸 수사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배후는 뭔가 중국이거나 또는 북한과 같은 외부 세력일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네네. 아직 확정은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진전이 된 겁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이 주도하는 해커 부대. 뭐 네. 출신 성분 가리지 말고 김정은이 뽑아서 쓰라고 한 그 해커 부대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 세냥에 지금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의심해 볼 수 있으면 네. 우리 국정원도 좀 들어가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이런 그 북한이나 중국, 특히 북한의 해커 부대에 대응하는 작전을 하기는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그 뭐 댓글 부대라든지 하는 이런 그 정치 사건으로 연루되는 바람에 네. 거의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해커 부대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그동안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거든요. 했었죠. 그리고 대북 심리전단에서 했었는데 이건 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부대를. 그렇죠. 해편해버린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대응하는 곳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올해 말이면 대북 수사를 못하게 돼버렸기 그게 때문에 경찰로 이관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이관되는 거지 대북 해커 대응 능력이 그 작전권이 이관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죠. 네네. 그렇군요. 자, 이 한중 8강전 때 다음에 클릭응원 그래프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용자 수가 적은 10월 2일 자정이 조금 넘어서부터 정확히는 12시 반쯤부터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수 보시는 대로 기하급수 뭐 절벽을 타고 오르듯이 올라가서 쭉 갑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끝난 뒤거든요. 그래서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 이걸 업무방해 혐의로 감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데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지 진범은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저럴 경우에는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불쌍해 뭐 누구를 수사해달라 이러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대로 북한이거나 또는 중국이거나 또는 또 다른 외부 세력이거나 네. 할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고발을 받은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 자체가 초기부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아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가 고발을 할 때의 혐의가 업무방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드루킹 사건 때도 업무방해로 드루킹 김동훈 씨가 그 처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드루킹 사건은 그 여론 조작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범죄의 성격이 부정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입법 미비 때문에 이 법률안의 어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 때문에 고작 네이버 포탈이라는 그 통신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드루킹이 3년 6개월, 김경수 2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선거를 왜곡해서 그 권력의 향배를 뒤집어 올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그러면 형량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뭐 10단위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입법 미비로 인해서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그런 점을. 그러니까 그러면 입법이 미비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긴급 입법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엄격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될 상황까지 우리가 왔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측 그러니까 카카오의 해명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릭 응원 수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다. 그런 만큼 여론 조작과는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일반인들도 매크로를 이용해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돼요. 예, 지금 다음이나 그 카카오 측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대한 그 뭐 선호도 조사였다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 살짝 요새 아주 뜨거운 이 미스터 트롯의 가수 2명 넣고서 만약에 이 싸움이 벌어졌다. 임용과 뭐 영탁 뭐 이렇게 넣었다면 이거 거의 난투극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팬덤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이게 이제 아직은 정치나 선거가 직접 아니니까 뭐 저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선거 경우에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만약 실명으로 했다면 예. 난리가 나겠죠. 그럼요. 또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 한반도 주변에 그 국제 질서가 이제 재편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 중국 누굴 더 좋아하냐 이런 식의 선호도를 물어봤다 칩시다. 그럼 이것들이 다 중요하게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나 또는 정치 사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저게 축구 대표팀도 된다면 연예인도 될 거고 연예인이 된다면은 나라도 될 거고 나라가 된다면은 정당도 될 거고 정당도 된다면 후보도 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나 다음에서는 아이고 뭐 그게 뭐 무슨 심각한 여론 조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거는 뭐 코미디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축구 대표팀의 응원을 가지고 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러는데 네네. 아니 확대 해석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드루킹은 왜 생긴 겁니까? 네.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미 국방부 펜타곤이 검은 이 연기에 휩싸여서 불타고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사진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바로 딥 페이크라 불리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낸 AI 허위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0월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김종인 전 의원이 자기 사이트에 저렇게 올렸어요. 근데 이걸 누군가가 훔쳐다가 자기 광고에 활용을 해서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주식을 투자해서 상당한 내가 수익을 낸 사람인데 나한테 믿고 돈을 맡기면 80% 성공을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사진도 저렇게 버젓이 갖다 썼어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사진 자체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AI가. 예. 근데 지금 우리 그 화면에 자료 화면으로 나와 있는 김종인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저 사진 자체는 조작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저건. 예. 그러니까 저 사진은 조작된 게 아니라 훔쳐진 겁니다. 네, 절취죠. 예, 네. 사진을 절도당한 거예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사실은 심각한 것은 이 딥페이크 기법으로 진짜 같은 사진들이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박사님하고 나도 이렇게 예. 넣어서 만들면 네. 가짜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선거 때마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G20 회의나 G7 회의에서도 이 딥페이크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각국 네. 정상들이. 그리고 사실 이 얘기는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 대선 때 푸틴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그 의혹이 끊임없이 4년 동안 내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이게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도 푸틴의 정치 공작에 의해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선거를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니까 이런 식의 가짜뉴스 범람 시대, 특히 딥페이크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언뜻 봐서는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럼 대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료 화면으로 내보낸 저 사진은요. 저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대통령 사진을 사기에 이용해 먹은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김종인 전 의원이 황당하다. 네. 나는 경찰에 당연히 네. 수사 의뢰를 하겠다 그랬는데 뭐 대통령실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거 자체도 그렇죠. 뭐 수사 대상이고 예. 고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가지고 김종인 전 의원이 뭔가 하는 것처럼 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1차 피해자는 김종인 씨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우리 대통령 사진이 저렇게 사기에 이용이 당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1차 피해를 당한 김종인 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이 저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기범들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진짜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저희가 좀 얘기해 봤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직전이었죠. 바로 전날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 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이 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이재명 캠프에서 대량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요, 지난번 대선이니까 재작년, 작년의 대선인데 이 대선 내내 제일 뜨거웠던 이슈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선거나 여러 수많은 의혹들과 이슈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한두 개의 이슈가 선거판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는 이 대장동 이슈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 대장동의 몸통으로 그렇게 공격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후보야라고 바꿔낼 수만 있으면 막판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뒤집기였죠 그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든 대장동 몸통 이재명 이 등식을 깨자. 그렇게 해서 대선 6개월 전에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장동의 지금 실제 몸통 중에 하나죠. 김만배라는 사람이 신학님이라는 사람하고 언론인입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이었죠. 예, 언론노조 위원장을 7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완전히 가짜 인터뷰를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6개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고 바로 안 썼어요. 그것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만들기는 6개월 전에 만들었는데 쓰기는 3일 전에 썼나.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가짜뉴스 괴담 아닙니까?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게 완전히 가짜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퍼뜨리면 팩트체크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역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가짜 괴담을 퍼뜨렸다가 더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한 3일 전에 이것을 공개를 해버리면 뭐 팩트체크할 여지도 없이 바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예. 말한 내용 중에는 네. 나중에는 형이 다 알아서 한다. 그렇죠. 끝나고 나면 다 그렇죠. 설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끝나고 나면 감옥 갔다 오더라도 몇 달 갔다 오면 되지 뭐 이런 정도 심정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대엽의 병풍 사건이 그랬거든요. 네네. 나중에 이 사람 완전히 사기꾼으로 드러났지만 그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병풍 때문에 이회창 후보가 2번이나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기는 6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공개는 3일 전에 한 겁니다. 3일 전에 했는데 그러면 그것만 했냐? 그게 아니고 냄새는 또 피웠어요. 네.
냄새는 이 선거 한 달 전에 슬그머니 피워서 이걸 가지고서 뭐 JTBC가 뭐 보도를 하면 그 다음에 그 김어준 씨가 받아가지고서 그 다음날 사실인 것처럼 막 방송에서 떠들기도 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냄새도 피우고 에드볼륨도 띄우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대선 3일 전에 이걸 터뜨립니다. 터뜨려 놓고 나서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이걸 퍼날리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이 매체인 뉴스타파 또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가 무슨 국민적으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터뜨려도 이걸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관심 갖고 퍼날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 후보인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다 뉴스가 될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뉴스타파의 가짜 영상을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언론들이 그것을 취재하는 형식으로 보도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캠프에서 사과 정도는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나라 세금이 들어갔고 이 돈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액수를 또 전액 보전받았다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후보가 선거 때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한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거가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많이 못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때 들어가는 돈은 다 캠프에서 돈을 내야만 돼요. 통신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확인된 거로는 475만 정도의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이 영상을 하고. 보냈다고 하니까 한 번 보낼 때마다 30원씩 계산이 되면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시점과 이 비용이 다 중요합니다. 시점은 언제냐면 3월 8일 날 아침 9시예요. 네. 그럼 3월 9일 날이 선거 날이잖아요. 선거 하루 전에 470여만 명의 유권자들한테 이 가짜 뉴스, 가짜 인터뷰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명의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공식적인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보낸 겁니다. 네. 이걸 보냈어요. 그러면 이 3월 8일 아침 9시에 보내고 마지막 한 번 더 남았는데 5번 보낼 수 있는데 4번째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럼 5번째는 뭘 보냈냐면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렇죠. 어느 캠프에서나 마지막에 보내는 메시지는 투표 참여합시다 아닙니까? 근데 투표 참여 메시지보다 이 가짜뉴스 링크 수가 더 많았다는 거죠. 더 많아요. 그래서 이 투표 독려 캠페인 메시지는 3월 8일 10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를 보내기 1시간 전에 정말 마지막 올인한다고 이걸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결정 이런 거는 후보가 다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전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후보가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일단 돈은 캠프에서 다 냈어요. 냈는데 선거 끝난 다음에 득표가 20% 이상 넘어가지고 전액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쓴 4,800만 원도 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와서 확인된 가짜 뉴스를 대통령 후보가 가장 중요한 선거 하루 전에 4,8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 가짜 뉴스를 메시지를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한테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심각함을 여러 번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10월 4일 재향군인의 창설 70주년 기념식에서의 언급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에 범부처, 그러니까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가짜뉴스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해서 가동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보통은 야구에서 삼진을 먹어야 이제 타자가 아웃되는데 이건 원 스트라이크만 먹어도 아웃시키겠다는, 그러니까 한 번만 문제가 있어도 이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내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쭉 봤는데요. 자칫했으면 가짜 뉴스의 최대 희생자가 될 뻔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가짜 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특히 최근에 아까 저희들이 다루었던 그 다음에서의 중국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공작적 이 상황까지를 보면서 TF 결성을 지시했고 실제로 구성이 됐어요. 네네. 이거 왜 TF를 구성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방송에서 만들고 통신을 통해서 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을 관장하는 방통위가 주무부처가 돼야 되는데 이 방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리고 입법 미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이 함께 해야 돼요. 또 행안부, 경찰도 함께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그걸로 다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문체부, 여러 매체들을 관장하는, 이게 또 신문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체부도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한꺼번에 비록 약간의 입법 미비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여러 부처가 통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TF 구성을 하게 된 건데 이 TF가 구성이 될 경우에도 역시 주무부처는 방통위 그리고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미비도 여야 간에 지금 뭐 문제가 많지만 네. 빨리 좀 보완을 해야, 가짜뉴스는 피해자가 여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다음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합시다. 네. 자, 이런 말씀으로 고성국 박사와의 토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요즘 전국 전통시장들의 경기가 조금 침체했다, 내려앉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서울시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울의 전통시장들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 게 서울시내 주요 대표 시장들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어떤 겁니까? 사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요새는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혁신을 해보겠다라는 좀 취지로 읽히는데요. 서울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시내 주요 대표 시장에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성을 살리면서도 굉장히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네. 일단은 관광 명소로 좀 탈바꿈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읽힙니다. 일단은 성공한 7개의 전통시장의 사례를 분석을 해서요. 그리고 다른 군소 전통시장에 도입을 해나가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가 디자인 혁신, 그리고 네. 안심 디자인, 또 음식과 야간 문화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게 뭐 사람과 이게 접촉하는 전통시장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좀 귀찮다. 꼭 사면 뭐 안 사도 물어봐야 되는 거 그런 거 좀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전통시장에 키오스크도 들어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시는 그래서 말씀하신 성공한 7개 전통시장들을 토대로 다른 시장도 본격적으로 관광형으로 좀 탈바꿈하는 것을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도 잘 아는 광장시장, 마포에 있는 망원시장 이런 시장들이 꼽혔네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장시장,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예능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망원시장도 우리가 이제 망원동 자체가 굉장히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망원시장에 맛있는 게 많다더라. 가까운데 뭐 연남동도 있고 그렇죠. 뭐 홍대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젊은이들도 많이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통의 남대문 시장. 그렇죠. 전통의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젊은 층부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골고루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전통시장이 360곳 정도 됩니다. 많네요. 많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해 주신 뭐 남대문시장, 망원시장, 그리고 동묘시장도 있고요. 이렇게 7군데를 성공 사례로 분석을 해서요. 왜 성공을 했을까 분석을 해서 이거를 다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왜 성공했느냐라고 보니까 유동인구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동묘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벼룩시장 골목도 있고 그렇죠. 전자제품, 골동품, 맞습니다. 뭐 구제품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분들이나 지하철 타고 쉽게 가실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 3가지 요소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K 관광마켓 10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 전국에도 이런 시장이 10군데 정도 톱10을 선정해 둔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곳들입니까? 일단은 인천의 신포국제시장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광주의 양동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리고 안동의 구시장 연합 등 이 전국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곳을 딱 추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통시장의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연계 관광지와 결합을 해서 그 관광 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젊은 층 이야기를 하는데 MZ세대가 요새 굉장히 좀 글쎄요. 문화를 주도한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MZ세대와의 간담회도 열어서 전통시장을 뭔가 좀 활성화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읽힙니다. MZ세대들이 이제 미래의 중년, 노년이 될 테니까 이 세대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분들 뭐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의 주요 전통시장들을 함께 걸어서 탐방도 하고 전통 문화도 곳곳에서 체험하는 이 코스, 관광 코스가 개발이 된다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양령시장부터 경동 한약재시장까지 걸어가는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금 저기서부터 출발하네요. 선농단 역사문화관. 그러니까 선농단이 설렁탕의 유래가 된 곳이에요. 네. 그 사직공원 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정릉천 건너고 따라서 그렇죠. 쭉 올라가면서
한방지능센터 양령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동시장까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양 변호사? 저는 사실 자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렇게 지나간 적은 좀 많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힐링 로드라고 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저 지도를 이렇게 쭉 걸어서 탐방하는 그런 코스인데요. 아, 저거 재밌습니다. 저는 가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약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양령시장부터요. 최근 또 이 MZ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경동시장까지 쭉 이렇게 걸어서 탐방하는 겁니다. 사실 정릉천이 새롭게 이제 이 코스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각과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천이 지닌 우리 역사적인 의미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쭉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우리 과거의 이제 농경 문화의 흔적도 또 살펴보고요. 전통 문화를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농사와 또 한의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좋은 게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주중 1일 2회, 주말에는 3회인데 그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그렇죠. 뭐 드라마 허준에 나오는 그런 것들 냄새도 좋고 한약 냄새가 또 은근히 좋아요. 그쵸, 거기서 직접 그쵸. 사드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코스를 개발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서 전국 전통시장들을 소개하고 물건도 파는 K마켓 페어가 이게 영어로 박람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의 전통시장 박람회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에서 전통시장 국내 최대 행사인 2023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마켓페어를 개최합니다. 저기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판매하고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 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 박람회의 슬로건은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시 시장, 내 삶 속의 시장.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와 아니면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 전통시장 150여 개가 일단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 그리고 먹거리 장터 뭐 이렇게 다 이제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요. 총 120여 개의 전시와 판매 부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400곳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150곳 넘게 참여한다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120개가 넘는 각종 테마 부스, 그러니까 그 부스마다 재미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돼 있는 전국 전통시장에 일대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맞습니다. 이게 150여 개 시장이 참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올해는요, 좀 특별한 부분도 추가가 됩니다. 네이버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오픈 스튜디오도 운영을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전통시장에서?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전통시장 하면 우리가 직접 그 장소에 찾아가서 실제로 내가 제품을 보면서 구매하고 이것도 장점이기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라이브 게 커머스로 다 사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게 뭔가 싸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직접 오픈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인플루언서와 함께 그 제품을 판매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일단 우수 상품과 특산품이 이렇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쿠팡과 카카오의 상생마켓에서도 특별히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개성과 특색을 갖춘 그런 물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을 주제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그 갤러리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갤러리가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피크닉의 그 기회도 제공이 돼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과 함께 가면 그냥 하루를 그렇죠.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이제 쉬면서는 라이브 커머스로 들어오니까 전통시장에서 그쵸. 먹으면서 쇼핑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한편 오늘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4일 토요일 이틀간 덕수궁 그리고 서울의 정동 참 이 정동이란 말이 주는 추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일대에서 정동 야행 정동을 밤에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5년 만에
원래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덕수궁과 이 정동 일대에서 역사 문화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동 야행인데요. 이게 올해에는 중심에서 만나다, 꿈의 랑데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네. 굉장히 뭔가 좀 낭만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배경 포스터는 저게 석조전의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꿈과 또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 이 정동을 재조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아서 또 많은 시민들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요, 덕수궁 그리고 뭐 서울시립 미술관, 정동제일교회, 국립정동극장 다양한 이제 기관들이 사실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 즐길 거리가 사실 많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개방되지 않았던 곳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중구가 2015년에 이 정동 야행을 처음 행사 개최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중구가 이어받아서 그 사이에 됩니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찾기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행사거리를 즐기기도 하고 또 야외이다 보니까 큰 걱정 없이 많은 분들 찾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스터 선샤인부터 수많은 근대사, 현대사 드라마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정동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 그리고 고종의 마지막 거처였던 덕수궁의 중명전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시설들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게 이번 이 정동 한 바퀴, 정동 야행의 매력입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현장, 이 덕수궁 중명전도 직접 가셔서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각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때의 그 사실 그대로 재현한 인물 모형들을 다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정치를 고스란히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평소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시설, 말씀드린 그 중명정도 그렇지만 주한 캐나다 대사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관, 대사관저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저 구러시아 공사관이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아관 파천할 때 아관이 저 구러시아 공사관이 아관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는 역사적인 지식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지금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이고요. 정동 제일교회와 또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열리는 파이프 오르간 또 연주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 건물은 제가 직장이 가까워서 매번 볼 때마다 빛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지는 뭐 유럽 사람들도 와서 본다는 그 유명한 건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 연주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건물 내부라든지 외부를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또 기회도 제공을 하거든요. 이 로마네스크 양식과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네. 자, 핵심은 영국 대사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130년 된 건물입니다. 이 영국 대사관 저 자리는 원래는 조선 태조의 계비, 둘째 부인이었던 신다광후 강 씨의 릉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릉이 지금 성북구에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이게 이 태조의 셋째 아들인 이방원이 집권하면서 계모를 쫓아내고 그 돌은 빼서 청계천 다릿돌로 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없앴습니다. 그 자리에 영국 대사관이 들어섰는데, 자, 이 영국 대사관 저 축제 기간에 한해서 개방된다고 하는데 영국의 그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맞습니다. 이 덕수궁 동쪽에 돌담길 끝자락에 이제 주한 영국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대사관 문을 열고 쭉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국 대사관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입문 위에 숫자 189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세워진. 맞습니다. 준공 연도입니다. 그래서 1890년에 이렇게 세워져서 같은 목적으로 130년 동안 이렇게 쭉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19세기에 세워져서 20세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
그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고요. 사실은 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오래된 그 건물을 같은 목적으로 쭉 사용하는 것은 아마 영국 대사관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도 밝히기도 했고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실제로 가서 저렇게 보시면은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 또 이렇게 한정적으로 공개가 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찾아서 대사관저까지 둘러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고종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이 가마 속에 숨어서 아관파천을 했다는 길이 지금 있어서 거길 가다 보면 한쪽이 막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 영국 대사관 가는 길이어서 아 저길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숙제 기간에 한해서 가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문 닫혀 있었다고 말씀해주신 그 문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쭉 안에까지 가실 수 있어서 사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습니다. 네. 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미리 좀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시 한번. 네, 저도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